저는 아이슬란드의 얼음 위에서 바다를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라이다 데이터 속 점과 선, 그건 제게 언제나 숫자일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얼음이 아닌 바다 위에서 이상하게 반복되는 점열을 발견했습니다. 2.6km 간격으로 이어진 점들, 그건 파도의 흔적도 빙하의 흠집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바다 위에 표시를 남겼을까요?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한 연구자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고려인 구전 사료 속에 바다로 말을 보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말과 바다, 그리고 점으로 이어진 미지의 항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본 이 점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그 기억이 지도에서 사라진 길의 흔적이라면요. 얼음 위에서 시작된 의문은 결국 바다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벽화, 금속, 그리고 오래된 기도문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제게 속삭였죠. 지도는 땅을 그리지만 기억은 길을 그린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시간에게 남긴 길의 기억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다는 잊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귀를 닫고 있었던 것뿐이죠. 저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대학의 극지자료센터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창문은 1년 중 절반이 하얗고 나머지 절반은 회색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눈과 얼음 속에 묻힌 라이다 데이터, 그러니까 레이저로 지형을 스캔한 원시, 수치를 복원하고 패턴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남들은 그걸 눈 속의 점 찾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얼음이 아니라 바다 위의 점이었습니다. 그날은 레이캬비크의 하늘에 모처럼 햇살이 스며들던 오후였어요. 저는 그린란드 빙상 제처리 데이터를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군용 라이다 원자료였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복원하면 북극권 해빙의 이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한 구간에서 이상한 형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해 북쪽 러시아 연해주 인근 해안선을 따라 3km 간격으로 점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빙하의 드루멜린도 아니었고 단순한 노이즈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위성 표층 반사갑까지 정리해보니 그 점들은 물속의 구조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든 흔적 아닐까? 물론 연구자로서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오류였습니다. 군용 자료는 좌표 편차가 크고 샘플링 오차도 많거든요. 하지만 필터를 달리 적용하고 보정값을 바꿔도 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다 밑에 일정한 리듬으로 작은 등불을 박아둔 듯했죠. 그 점들이 육지의 굴곡과 함께 마치 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모니터를 멀리 밀어두었습니다. 얼음이 아닌 바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같은 패턴을 본다는 건 연구자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고대 항로일까? 아니면 해류 관측용 표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 장아린 박사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대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학회에서 우연히 만나 이후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인연을 이어왔죠.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리드, 이상한 걸 찾았어요. 고려인 구전 사료 중에 바다로 말을 보냈다는 구절이 반복돼요. 그림에도 말과 배가 함께 그려져 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말과 바다요? 네.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조선인들이 연해주에서 살던 시절 바다를 건넌 말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자주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그 이야기가 훨씬 오래된 설화로 나와요. 그 말을 듣자 제 머릿속에 점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림에게 이메일로 지도 캡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몇 분 뒤 그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길이에요. 잃어버린 길. 그 한 문장이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를 나서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내리고 커피를 끓이고 다시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잰 뒤 위도를 맞춰봤습니다. 2.4km,
2.7km, 2.5km, 오차 범위 10% 내외. 무엇이 이렇게 일정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단순한 자연 패턴이 아니라면? 혹시 오래전 누군가가 해안선을 따라 나무 부표나 돌무더기로 항로를 표시했다면? 그런 고대 문명은 없었다고 제안의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근거도 없잖아. 새벽 3시, 창밖에는 북극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저는 점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길이라면 어디로 향했을까?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요. 동해 북쪽 연해주 해안. 지금의 러시아 땅이지만 한때는 고구려와 발해의 영역이었고 19세기에는 조선인들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었던 곳. 그 지역에는 여전히 바다와 말을 함께 그린 벽화가 남아있다는 하림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이미 알마티를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리드, 당신의 점열과 내 설화를 합치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이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북극 연구자에게 동아시아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곳은 내 전문 분야도 내 학계의 관심사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래된 예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는 낡은 항해일지가 한 권 있었습니다. 북극을 항해했던 노르웨이 선원들의 일기였죠. 거기에도 이상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에는 말의 길이 있다. 당시엔 신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이 라이다 데이터 속 점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레이캬비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행선지는 블라디보스토크. 기내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끊임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림이 보내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옛 공장지로 가요. 거기 벽화가 아직 남아있어요. 배 위에 말을 그린 그림이요. 비행기 창밖에 펼쳐진 구름 사이로 저는 희미하게 동해의 푸른 곡선을 보았습니다. 그 바다 아래의 점들이 잠들어 있겠죠. 그리고 그 점들 사이에는 아직 세상이 잊은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학계의 비웃음도 동료들의 의심도 잠시 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누군가의 기억을 찾아가는 길이야. 그 예감이 제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길을 밟던 날, 블라디보스토크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묘하게 따뜻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쇠와 바다의 냄새, 그리고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숨결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잊힌 항로의 첫 번째 점을 따라 걷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땅을 스치고 지나가도 금속 냄새가 코끝에 남았죠. 공항에서 하림을 만났을 때 그는 마치 오래 기다린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옛 정육가공 공장이에요. 1930년대 고려인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이죠. 그는 낡은 건물의 벽을 가리켰습니다. 페인트가 겹겹이 벗겨진 벽면 아래에는 희미한 선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니 그곳엔 배와 말이 같은 프레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의 현측에는 네모난 창문, 그리고 그 위에 굽은 다리를 가진 말이 서 있었죠. 아래엔 러시아어로 운반, 규율, 신념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벽화는 분명 오래전 누군가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었지만 그림의 의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림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전화가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숨긴 거예요. 저는 벽화의 곡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배의 곡선이 해안선처럼 보였고 말의 다리가 바다를 디딘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벽돌 아래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현지인 통역사가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작은 철제 조각이 나왔습니다. 말 발굽 철편이에요. 노기스러 형태는 일그러졌지만 분명 금속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림이 말했다. 공장 지하에서 이런 게 나올 이유는 없어요.
이건 항구에서 쓰이던 거예요. 우리는 곧 소콜로프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방기록보관소의 전 큐레이터로 평생을 이 지역의 기록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건 바다에 묻힌 길이지요? 그는 웃으며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발굽 철편 여러 개와 함께 1937년 항만 작업일지라 적힌 오래된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노트의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한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해상 적재용 발판 보강 소금수 처리 후 운송. 해상 적재. 저는 그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을 배에 싣기 위해 발굽에 소금수를 발랐다는 기록. 그건 육상 운송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점열의 패턴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점들은 단순히 항로가 아니라 말이 건넜던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의 길,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 하나로 이어지는 다음 날 아침 윤가연 교수에게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부산해양고 고학자이자 제 오랜 협력자였죠. 며칠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스트리드, 이건 육상용 철편이 아닙니다. 염분층의 미량 원소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해수에 닿았다가 말랐던 흔적이에요. 적어도 수십 번은 반복된 흔적입니다. 배 위나 항만 그 중간 어딘가였겠죠. 저는 그 메일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과학이 기억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제 분야와는 전혀 다른 언어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매일 현장을 돌았습니다. 하림은 지역기록보관소의 설화를 찾아다녔고 저는 위성 좌표와 라이다 점열을 대조했습니다. 하루는 늦은 오후 눈보라 속에서 폐허가 된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하림이 조심스레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100년 전 고려인 공동체가 세운 거래요. 내부 벽화가 아직 남아있다네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공기는 싸늘했고 벽에는 희미한 피렉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라틴 알파벳을 흉내낸 듯한 글자, 그 사이사이에 낯선 한글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셋을 세고 열을 넘기지 말라. 물결과 맞서지 말고 물결과 돌아라.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항로의 규칙 같아요. 파도와 조류를 계산할 때 쓰던 리듬. 하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문이기도 하죠. 그들은 길을 잊지 않기 위해 기도의 형태로 길을 외웠던 거예요. 벽의 한 귀퉁이에는 마치 도상처럼 찍힌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재보니 제가 분석한 점열 패턴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벽의 기도문과 바다의 점이 하나의 언어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지방대학의 역사학자 몇 명이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과학과 허구를 혼동한 외국 연구자. 역사 왜곡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미디어쇼. 그 말들이 제게 날아들 때마다 저는 제 연구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호텔 창가에 앉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걸까? 내가 찾고 있는 게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을 멋대로 재단하려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하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스트리드, 당신은 점을 보고 있지만 그 점에는 사람들의 숨이 들어 있어요. 우린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길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고향 아이슬란드의 항구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버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지도는 바다를 그리지 않는다. 그저 바다를 기억할 뿐이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이든 인문이든 우리가 진짜로 하는 일은 결국 기억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요. 다른 언어, 다른 분야라도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한다는 걸요. 그렇게 하림과 저는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의 전설을 이야기하면 저는 데이터의 점으로 그걸 시각화했습니다. 그가 구전 사료의 리듬을 읊으면 저는 그것을 파도의 주기로 대입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두 언어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차갑고 기억은 뜨겁다.
그러나 그 둘이 만나면 길이 된다. 그게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이 연구를 끝까지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박 기자회견을 마주했습니다. 연해주 지방대의 한 역사학자가 제 논문 초안을 읽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고려인 노동자의 벽화와 라이다 점열을 연결하는 건 무리다. 두 자료의 시대적 간극이 1000년 이상이다. 그의 말은 정확했지만 동시에 너무 단정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시간의 절벽을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이 발견이 한국인의 고대 해양 활동을 증명한다고 보나요? 이건 러시아의 역사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영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길을 기억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은 곧 기사 제목에 왜곡돼 실렸습니다. 아이슬란드 과학자 러시아 연해주서 잊힌 한국 항로 주장. 학계 이메일함엔 차가운 문장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자료 조작 가능성, 연구윤리 위반 소지. 밤새도록 모니터 앞에 앉아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길은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는 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시간을 침범하는 걸까? 그때 하림이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아스트리드, 잠깐 이걸 보세요. 그가 노트북을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엔 교회벽의 글귀가 고해상도로 확대돼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 점들 기억나죠? 하림이 포인터로 벽의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이건 페인트가 아니라 벽돌에 뚫린 자국이에요.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그 점의 배열이 당신이 보여준 라이다 점열과 거의 일치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야? 그게 그 점들이 같은 거리 간격이라고? 평균 간격 2.6km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벽화가 그걸 기억의 도상으로 옮긴 거예요. 저는 숨을 내쉬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벽의 점과 라이다 점열이 포개지는 장면은 마치 서로를 기다리던 두 언어가 오랜만에 재회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라이다 점열의 패턴, 벽의 점, 철편의 염분 비율, 그리고 윤가연 교수가 보낸 부식층의 스펙트럼. 그 모든 게 한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길을 새겼다. 금속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 시립박물관에서 열렸던 공개 간담회에서 저는 또다시 냉랭한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한 러시아 해양사학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낭만적이지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철편은 20세기 군마용 표준품입니다. 그것이 항로의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완벽한 증거라 단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식층 안에 있는 해수기원의 마그네슘 비율은 내륙 목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이에요. 그건 과학의 언어입니다. 그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데이터는 불완전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억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 불완전함 속에 우리가 같이 서 있을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하림이 제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역사적 우월이 아니라 오래된 습속의 지속이에요. 길은 한 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에서 지워질 뿐이죠. 청중 중 몇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데이터와 기억, 과학과 인문, 이 두 언어는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 태어난 쌍둥이 언어라는 걸요. 며칠 뒤 윤가연 교수가 직접 연해주로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항구로 나가 다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녀는 해안 바닥의 진흙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 수백 번 오르내린 흔적이 있어요. 소금과 흙이 겹겹이 눌린 구조예요. 마치 말발굽이 남긴 자국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스트리드,
이건 단순한 상상 아닙니다. 이건 생활의 흔적이에요. 말이 바다를 건넜다는 신화는 어쩌면 실제의 기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안선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우리에게 건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가 걸은 길을 바다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날 밤 우리는 폐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미하일라가 적외선 카메라를 세팅했고 저는 벽면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벽 아래 겹겹의 페인트 밑에 숨어있던 두 번째 점열 패턴. 그것은 라이다 데이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레이캬비크의 컴퓨터 앞에서 처음 그 점들을 발견했던 그날, 저는 이 장면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하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증거가 아니라 증언이에요. 벽이, 바다가, 금속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스트리드, 당신의 점은 사람의 목소리를 찾았어요. 그는 벽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기도예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연구자의 언어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논문은 여전히 비판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기억은 데이터보다 오래 산다는 걸요. 벽의 점은 말했습니다. 철편의 부식층은 말했습니다. 바다의 연분은 말했습니다. 우린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아직 해독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늘 선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흔적 속에서 누군가가 그걸 믿어주길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은 밝히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 빛은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그 문장을 남기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길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귀로 이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새벽 4시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동해의 검푸른 수면 위로 안개가 스며들고 그 위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죠. 우리가 설치한 첫 번째 조명 부표였습니다. 라이다 점열을 기준으로 옛 항로의 좌표에 따라 하림과 저는 바다 위에 하나씩 빛을 심고 있었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천천히 상승하자 불빛들은 어둠 속에서 점처럼 이어졌습니다. 2.6km 간격, 벽의 점열과 똑같은 간격이었죠. 그리고 바다 위에 나타난 그 선은 데이터에서만 존재하던 길을 현실의 빛으로 되살린 항로였습니다. 저는 드론 모니터를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림 봐요. 길이 돌아왔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길은 늘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부표의 빛이 바다결에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목에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기억이 뛰는 소리야. 며칠 뒤 우리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작은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우수리스크 근교의 오래된 학교 체육관. 벽에는 누렇게 바랜 성경 구절과 그 밑에 손으로 쓴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50여 명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림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이건 단지 고고학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조부모, 그리고 그들이 건넜던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드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점들이 켜지고 파도 위에 빛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별 같다. 그 순간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영상 속 화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첫 번째 점 근처에 내 어머니가 늘 말하던 숨 고르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밤마다 말하곤 했죠. 셋을 세고 열을 넘기지 마라. 파도와 싸우지 말고 파도와 돌아라.
그게 단지 자장가인 줄 알았는데. 그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진짜 항로였군요. 그 말에 체육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오래된 자기 확신의 자리였다는 걸요. 그들의 기억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이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박사님, 그러면요. 바다도 기억을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물론이야. 바다는 사람보다 오래 기억하거든. 그럼 박사님은요? 박사님도 이걸 기억할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이요.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다도 기억을 하나요? 그건 어쩌면 제 연구의 진짜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절벽 위로 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 하늘과 바다가 한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미하일라가 드론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높이 구름 위까지 올려요. 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드론이 상승하자 붉은 조명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별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벽의 기도문이 하늘 위에 새겨진 듯한 형상이었죠. 저는 하림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마치 바다가 우리에게 다시 지도를 그려주는 것 같아요. 하림은 대답했습니다. 지도는 땅을 그리지만 기억은 길을 그립니다. 그 문장은 제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마치 수천 년을 돌아 이제야 제자리로 온 듯한 말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표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건 마지막 점이자 첫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부표를 놓기 전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기억은 증거보다 오래 산다.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파도에 부표가 흔들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잘 가. 언젠가 누군가 다시 너를 찾을 거야. 하림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기예요. 누군가가 또 다른 점을 찾을 거고 그 점들은 또 다른 선이 될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일의 이름을 새로 짓죠. 지도학이 아니라 기억학.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기억학자라 마음에 들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바다 위, 바람결에 따라 부표의 붉은 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 없는 기도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을 세고 열을 넘기지 말라. 물결과 맞서지 말고 물결과 돌아라. 그리고 점과 점 사이에서는 숨을 고르라. 그 벽의 글귀가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음이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길을 드러낸 것이라고요. 창밖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빛이 드론 영상 속 항로와 같은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도는 땅을 그리지만 기억은 길을 그린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그 기억을 빛으로 번역한 것뿐이다. 그 말을 남긴 채 저는 창가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번지는 붉은 빛이 아직 제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라는 것을요.